6월 FOMC 회의가 끝난 가운데 연준이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소위 말하는 아싸, 인싸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를 평가할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워런 버핏이 안 좋다라고 평가한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방송도 사실 너무 재밌었고 오늘 이 제목만 봐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제 방송에서 과거 중남미 채권 위기, 외채 위기, 그리고 아시아의 외환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이 모라토리움을 몰고 왔던 이 대발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월가에서도 최근 지금 좀 이색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주가가 FOMC 회의에 0.75% 오르고 올랐죠? 예, 그렇죠. 사실은 원래 그 동틀 무렵이 굉장히 어둡다. 예. 근데 막상 이렇게 하면 일부에서는 그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제 그 방송에 정 PD가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저런 좀 무거운 주제 가지고 좀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0.75% 인상이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1994년을 강조한 게 왜 그럴까? 그때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말씀대로 중남미의 채익이 아시아의 인역이 모라토리움, 러시아로 순간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미국의 그 증시가 다시 떨어졌죠. 예. 오늘 그 미국 증시가 떨어진 데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는 어제 손성원 교수님이 물가보다는 경기가 중요하다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그 3대 지수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보통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달러는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 오늘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 PD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이제 떨어졌죠. 예, 그렇죠. 원래 그 금리가 자이언트 금리에서 금리 인상되면 달러 강세야 되는데 예. 달러가 떨어졌죠. 비교적 큰 폭 떨어졌죠. 오늘 국채 금리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원래 예, 그 대부분 미국의 그 0.75%포인트 올리면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가야죠. 예, 그렇죠. 그러나 국채 금리는 저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오늘 증시는 어떤 분들이 미국의 그 기준금리 0.75% 올린 거에 따른 떨어진 거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잘못돼 있다. 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렇다. 경기 침체 우려다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도 안정자산, 경기 침체에서 안전자산에서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이 증가하고 반비례가 있는 국채금리는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월가의 그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아까 월뱅크의 고문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뒤늦게 허둥지둥한다. 허둥지둥한다. 진짜 아마추어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한테 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싸와 인싸 논쟁, 우리 젊은 사이에 아싸와 인싸 논쟁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는 페드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 파월 의장이 아웃사이더에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싸와 인싸,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논쟁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인사이드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예, 그렇죠. 페드 내부의 메드 이사가 되겠죠. 페드 임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바로 페드 밖에 있는 미국의 학계라든가 시장 참여자들이 되겠죠. 이런 쪽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왜 이 아싸와 인싸의 논쟁이 이렇게 휩싸이냐면 어제 그 6월 회의가 끝나면서 그동안 역행적 선택을 했던 것이 수능적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적 선택은 시장의 예상치를 따라갔습니다 하는 쪽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었다. 그립이 뺏겼다. 어떻게? 인사이드에 해당되는 통화정책의 주무 세력에 해당되는 파월과 페드가 시장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아까 월드뱅크의 그 고문도 이렇게 뒤늦게 중앙은행인데 허덕지득된다 하는데요. 왜 허덕지득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생명인 미래 앞서서 인플레를 진단하고 경기를 진단해서 자 9개월 후에 데려갔던 사람을 미리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5월부터 이 물가 진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생명인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예. 통화정책도 굉장히 실기를 했던 거고 통화정책 실기를 했는데 인플레가 불거지니까 뒤늦게 허둥지둥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네들이 이제는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고 당신이 아웃사이드다. 페드가 인사이드인데 당신들이 아웃사이드다 하는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뭐냐. 아웃사이드의 대표적으로는 서머스 교수입니다. 예. 한국경제TV에서 초청했습니다는 그랬었죠. 이분이 가장 지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이드는 누가 되겠습니까? 파월 의장이 되겠죠? 예, 그렇죠. 이것이 페드라든가 파월의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싸 아싸 논쟁,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월쯤에 한 1년 전쯤에 한번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싸 인싸 논쟁이 작년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예. 일론 머스크, 캐시우드 이런 쪽에 했을 때 얘기가 됐었죠. 예, 그렇죠. 그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는 누굴까? 아웃사이더는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 예. 되겠죠. 래퍼라든가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인사이드에서는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당시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보면 그때 하지슈가 이런 가격이 됐으니까 아웃사이드 되는 기업이라든가 래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캐시우도 비트코인 51만 달러. 예. 일론 머스크 작년에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을 쳤죠. 왜냐? 시장 사람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예. 그때의 루비니 교수는 어떠냐 하면 캐시우드가 51만 달러 갈다 그럴 때 루비니 교수는 가격이 폭락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놓고 본다면 인사이드에 해당되는 세계적 석학에 해당되는 루비니 교수는 아주 수모르다게요. 예. 아웃사이드에 해당되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스키즘이다 할 만큼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붕괴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작년 11월 그 10일 날 6만 7천 달러 가던 것이 2만 달러 3분의 1 토막도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코인 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주 지금 재산 손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논쟁은 작년 2월부터 시사점이 많이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페드가 아싸 인싸 논쟁이 휘말리면 더 불확실성을 초래하겠죠. 예, 그렇죠. 아싸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페드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인사이더가 인사이더께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웃사이더는 밀리니까 미래에 대해서 통화정책은 더 불확실하게 보이죠. 예. 주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이 아싸 인싸 논쟁은 굉장히 향후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페드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 테슬라 주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주가 오늘 그랬죠. 예. 뭐 이렇게 보면 올해 그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똑같이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3월 달에 주식 분할, 트위터 적재적 애매할 때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왜냐? 테슬라 자체보다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뭐 그냥 이렇게 주식 분할하고 트위터 적대적 임하면 사실은 사회적 가치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애만 자산 가치 모형해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사라 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테슬라 주가가 많이 이렇게 주식을 산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 떨어졌습니다는. 예. 테슬라는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8%, 예. 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아까 우리 캐스터분들이 자 미국의 전기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달러 이상은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달러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가솔린 가격 대비해서 전기차의 매력이 있는데요. 예. 지금 유가라든가 이런 등의 공급 측 요인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 코스가 증가하는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테슬라의 수익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지금 리너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자, 공급 측에 테슬라가 비용이 증가했을 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바이든이 가장 싫어하는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못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테슬라의 실적은 아주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저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그렇죠. 가지고 자산 가치 모델 해가지고 뭐 올라간다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해가지고 하니까 테슬라 주식은 더니까 떨어지니까 더 손실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테슬라의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고 그럼 돌아와서 이 아싸 인싸 논쟁 지금 6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인사이드에 될 페드라든가 파월장이 아웃사이드에 몰리는 것은 작년 5월부터 인플레 진단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 논쟁 쭉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저기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1라운드 할 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그랬죠. 예,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미국의 2분기 소비자 물가 GDP 성장률이 나오니까 이때는 인플레가 착한 인플레냐 악한 인플레냐 논쟁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9월 이후부터는 경기와 관련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 논쟁이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다 하는 측면이 입증됐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결정했던 거죠. 예. 문제는 테이퍼링 결정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자, 작년에 12월서부터 인플레 피크아웃론이 났단 말이에요. 예. 인플레 피크아웃론은 누가 제기했습니까? 페드 파월장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플레가 안정이 된다. 지금의 얘기하는 인플레 피크아웃론은 시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페드 파월장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파월장이. 그래서 인플레 일시적 진단, 또 인플레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피크아웃론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적인 진단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보면 그런 논리대로면 이번에 금리를 0.75% 올려서 갑작스럽게 또 인플레에 대해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페드 당신네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국민의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연봉 많이 받으면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다 보니까 아웃사이드는 시장에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립을 시장에 뺏기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페드의 굴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도대체 이 아싸 인싸 논쟁이 왜 계속 생겨나는 겁니까? 네, 홍영과 지금 정확히 잘 지적했습니다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 있는 증시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여기가 아싸 논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제어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제어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통 마이클 피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인플레 진단에 대해서 또 인플레 피크아웃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가장 일선이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보다도 더 이렇게 예측이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마이클 피시 현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잘 아시겠죠? 아마 과거에 1987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 이렇게 기상 전문가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마이클 피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국의 북변에 있는 오랫동안 공부를 못 하셨던 이 어브라는 분이 경륜을 통해서 당일날 대형 허리케인이 올 거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을 생각해서 마이클 피시 BBC 방송에 어떻습니까? 지금 내 경험으로 보면 대형 허리케인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마이클 피시 현상은 인기에 취해서 무슨 얘기냐 가능성이 아주 그 어부를 그냥 굴욕적으로 그냥 바로 예. 했던 그 장면이 있죠. 근데 당일날 200년 만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나와서 런던이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번에 페드가 지금의 0.75%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인플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부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는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네들이 지금 1913년 철반 목적이 뭐냐. 예. 물가인데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전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이러한 그 얘기들이 페드가 아싸 논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드가 과연 왜 인싸 아싸 논쟁에 휘말렸는지, 사실 그동안 뭐 이제 발표했던 거를 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휘말린 점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의 그 인플레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는 종전과 다른 인플레다. 예. 항상 수요와 공급 측에서 서로가 복합적인 측면, 이렇게 비시어스 사이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팩터 어널리시스 이렇게 요인 분석 보면 금리로 잡을 수 있는 총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층 문제다. 이게 이제 종전과 다른 인플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요인에 의해서 자, 홍 앵커가 딱 얘기하면 이게 네트워킹 효과에서 심리적으로 증폭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기대 심리입니다. 기대 심리입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가 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요인이 가세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종전과 다른 측면의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페드가 과거와 같은 관념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싸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이 아싸 인싸의 논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6월 회의에서 0.7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도 0.75% 올린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들이 많죠. 예. 근데 아싸 이게 뭐냐? 전문가가 아니고 페드가 비전문가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보면 당신네들 7월 달에 0.75% 올린다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묻게 되는 예. 거죠.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 논쟁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실수를 저질렀죠. 자, 정 PD께서도 그때 아주 굉장히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영국 PD께서 경제식견이 높거든요. 예. 그때 5월 달 회의 때 자, 파월 의장이 분명히 이번에 0.5%포인트 올리지만 6월 달에도 0.5%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건 나중에 문제다.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페드 회의 직전에도 0.5%포인트 인상이 지배적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5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네들이 견해를 해서 5월 달 회의에 0.5%포인트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포지션 변동을 했을 때, 포지션을 지켜놨던 상태에서는 한 달도 못 돼서 0.75% 올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페드의 아싸 논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자, 7월 달에도 금리를 경우에 따라서 0.75%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1%포인트 빅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켜지느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난다.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싸와 인싸 논쟁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페드의 경제 전망도 보겠습니다. 페드의 전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앨런과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건전하다. 근데 당신네들은 이번 전망에 2.8에서 1.7로 왕창 늘렸거든요. 이건 시장에서 얘기했던 상황이거든요. 서머스라든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전망도 시장의 예상치 주도권을 뺏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아싸 논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아싸 논쟁은 당신네들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기자에게는 FOMC 의사록이든 어떤 얘기든 간에 자, 나중에 지키겠느냐.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어프로치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치 시사점을 던져주는 나트프로트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이 논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신뢰도 문제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 과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 페드 입장에서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미국의 경기 증시가 떨어진 것은 바로 경기 우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선제성을 프리엠프트에 실패했을 때는 중앙은행은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 쪽도 시청자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트릴레마는 경기와 금리와 물가 간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선제성을 잃었을 때는. 예.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부양 목적, 중국의 인민은행이 되겠죠. 경기 부양 목적을 위해서 사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인플레가 증폭되겠죠. 근데 지금의 패드식으로 자, 뒤늦게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자이언트로 0.75% 올리면 오늘 곧바로 경기 침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트릴레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트릴레마가 오늘 굉장히 피부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은 어제도 경제 전망 얘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예. 어제 경제 전망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미국의 페드의 경제 전망이 올해 성장률 2.8%였습니다. 예, 그랬었죠. 어제 3개월 만에 1.7%, 1.1%포인트 낮췄죠. 예. 그럼 저 1.1% 수준은 어떨까? 페드가 최근에 미국의 잠재 수준을 1.75% 잡거든요. 예. 그러면 1.5 빼기를 1.75 하면 마이너스 0.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측면이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이번에 그 페드 회의 결과 관계없이 결국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인플레보다는 내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드 회의 이후 그 이전서부터 악재와 호재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큰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2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7월 달까지 일단은 미국 증시는 워버링 마켓, 변동성 장세가 지속된다 하는 쪽으로 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전에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써주셨었는데 최근 이 샤워실의 바보에 빠진 제롬 파월보다 오히려 그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이 다시 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과 페드 의장의 아웃사이더 아마추어 논쟁에 휘달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를 보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는 예. 금융 시스템 문제였었고 금융기관에 투자한 사람들의 로스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미국 국민들 전체 고통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금융위기와 관련돼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이번에 인플레 문제는 국민 전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상으로 볼 땐 2008년보다 더 큰 위기죠. 예. 근데 저 풀어가야 될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의사들이 아싸 논쟁이 하다 보니까 자 위기의 전형적인 대공황 전문가, 위기의 파이터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돼서 박사학위 논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2008년대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맨 버냉키가 다시 등장해야 된다는 월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정영구 PD가 오늘 자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예. 정 PD랑 주제를 잡을 때 당시에 그 버냉키 의장이 한 달 전에 예. 해리코타 벤이 다시 등장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때에 느닷없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한 달 만에 벤 버냉키가 위기의 파이터로서 등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는 거거든요. 예. 왜냐? 인플레 진단도 실수했었고 인플레 진단이 실수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선제성이 이런 상태에서 실기했으니까 이제 뒤늦게 왕창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증폭시켜 놓고 이제 와서 기대를 꺾겠다고 왕창 올리면 당신들 뭐 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각도에서 버냉키 회장이 다시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각도가 지금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전하다 하는 입장에 이게 어제 봤습니까? 어제 강형식 이렇게 전 장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예. 신흥국의 위기를 발생하면서 아시아 위기 때도 위기를 몰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경제 수장을 맡았던 강경식 장관이 펀더멘탈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 경제에서 보면 위기는 닥치는데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에서는 경제는 괜찮습니다. 이런 펀더멘탈론이죠. 예. 펀더멘탈론이죠. 그런 반면에 지금 상태에서 자, 이 버냉키 의장은 한 달 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다시 등장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페드와 FOMC 의사들한테 당신들 아웃사이더니까 지금은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경기를 희생시키면서 물가를 잡겠다 나서는 것보단 자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예전에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인플레보다도 경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온 것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예.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미국의 3대 지수가 올라간 것이 0.75% 올렸으면 어제 주가가 떨어져야지. 예, 그렇죠. 왜 오늘 떨어지느냐.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첫 방송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왜 달러 가치는 떨어졌을까? 금리 인상했으면 달러 가치는 강세되지 않습니까? 예. 달러는 떨어졌고 왜 국채금리는 떨어졌을까? 금리가 0.75% 주가가 떨어졌다면 시장금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 예, 떨어졌을까?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바보야 경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상황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최근 한은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시키셨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 박정성 부행장부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통화정책 신용 보고서에서 나온 것을 들어서 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대외 환경을 가장 크게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는데 우리가 왜 낮다 그러느냐. 그래서 정면으로 반박했거든요.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의 토대로 해서 사실 어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같은 정책 분석이긴 하지만 일주 전도 못 돼서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고는 한은도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에 마찬가지로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 경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아웃사이더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자 지금의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화시키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식화시키는데 당신은 일주 전에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데 물가만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 MZ세대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5억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8% 올라가면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이자가 4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 문제에 대해서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마찬가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모든 경제 목표를 특히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안아주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안아주는 입장.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좀 감정이 격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네.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가슴이 좀 울컥해서 더 이상 예. 질문을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의 아싸 인싸 논쟁에 대해 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